자, 그러면 이번에는 시 언어 문제 한 문제 풀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전체적으로 소스를 좀 살펴보면 자, 일단 int nums라고 하는 5개의 기억 공간을 갖는 배열을 만들었고 자, 11부터 55까지 데이터를 차례로 저장한다는 뜻이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ptr이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를 만들었어요. 자, 근데 이 문제의 이제 핵심이 뭐냐면 ptr 포인터 변수에 자, nums라고 하는 배열 상수값의 플러스 1한 값을 초기값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 자, 이것을 일단 유의 깊게 보셔야 되겠고요. 자, i라고 하는 int 변수 만들었고 자, 포문, 반복문 포문을 이용해서 자, i는 0부터 4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0, 1, 2, 3이 될 때까지 4바퀴 돌아가겠죠. 그죠? 자, 4번 반복을 하면서 ptr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값을 찍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셔야 될 거. ptr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값을 출력하고 후증가시킨다라고 하는 거. 선증가와 후증가의 개념. 이러한 개념만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소스를 천천히 분석해보면 자, 일단 맨 첫 번째 줄을 보면 int nums라고 하는 5개의 기억 공간을 갖는 배열을 만든다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11부터 55까지 저장한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맨 첫 번째 줄이 실행이 되면 우리 눈엔 보이지 않겠지만 메모리에 이런 배열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각 기억 공간에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줄이 실행되면서 nums라는 이름의 0번지부터 4번지까지를 이용하는 5개의 기억 공간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0번지부터 4번지까지 5개의 기억 공간이 만들어지고 11부터 55까지의 데이터가 차례로 저장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제 물리적 주소는 따로 있겠죠. 자, 우리는 nums 배열의 0번지라고 했지만 그러나 실제 물리적 주소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00번지라고 예를 들어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수값은 4바이트이기 때문에 자,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 103번지까지 4바이트, 4개의 기억 공간. 하나의 셀당 1바이트가 저장되기 때문에 4개의 기억 공간에 하나의 정수값이 저장되는 거예요. 따라서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 103번지가 하나의 기억 공간입니다. 자, 따라서 nums 배열의 1번지다라고 하면은 104번지가 되겠죠. nums 배열의 2번지라 그러면 108번지가 될 거고 112번지, 116번지까지 물리적 주소가 이렇게 있다라고 예를 들어서 가정하고 문제를 풉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줄에서 뭐라 그랬냐면 ptr이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에 nums라고 하는 배열 상수값에 플러스 1을 했어요. 초기값을. 그러면 우리 배열 상수 공부했죠. nums라는 이름으로 배열을 만들게 되면 그 nums라고 하는 값은 배열 상수가 된다. 다시 말하면 nums라고 하는 배열의 첫 번째 시작 주소 값을 가리킨다. 따라서 nums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 배열이 100번지부터 시작되고 있으니까 자, 100번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플러스 1을 했습니다. 100번지에 더하기 1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음 요소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00번지의 다음 요소가 되니까 104번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지금 nums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값은 얼마가 돼요? 104번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nums 배열의 몇 번지? 1번지의 주소값을 자, ptr 변수의 포인터 변수의 초기값으로 입력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따라서 배열 공간 어딘가에 ptr이라고 하는 변수가 만들어지겠죠. ptr이라고 하는 변수에 얼마가 들어와요? 그렇죠. nums 배열의 1번지 값에 해당하는 104번지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저장되면서 끝날 거예요. 오케이. 자, 계속해서 이제 i 변수 만들었고요. 자, for i는 0부터 4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0부터 3까지 돌아가겠죠. 자, 0부터 3까지니까 총 4바퀴 돌아가는 겁니다. 자, 맨 처음에 i가 0일 때 어떻게 되겠어요? 자, i가 0일 때 ptr 변수 값을 먼저 출력하고 그리고 나서 후증가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ptr 변수가 가리키는 값이니까 그냥 ptr 변수 값을 찍으라면 104번지라고 하는 주소값이 출력되겠지만 지금 ptr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값을 출력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ptr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값 104번지라고 하는 이 기억 공간을 찾아와서 자, 104번지에 저장되어 있는 20이라고 하는 값을 출력하고 자, 그리고 나서 후증가가 되겠죠. 자, 뒤에서 후증가가 됐으니까 104번지라고 하는 값이 후증가가 되면서 얼마로 바뀌어요? 108번지로 바뀌겠죠. 오케이. 자, 이러면서 이제 i가 0일 때 끝나는 겁니다. 자, i가 1이 됐을 때 또다시 ptr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값을 먼저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ptr 변수가 가리키는 108번지라고 하는 값을 찾아가서 자, 108번지에 저장되어 있는 33이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출력되겠죠? 자, 그리고 ptr은 후증가 되니까 108에서 얼마로 바뀐다? 112로 바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112번지에 있는 44 찍히겠죠? 자, 그리고 ptr 변수는 116이 될 거고요. 자, 116번지로 가서 55를 출력하고 그리고 120으로 바뀌면서 끝날 거예요. 그러나 120번지는 출력하지 않습니다. 4바퀴만 돌아가기 때문에 자, 결과적으로 무슨 이야기예요? 1번지부터 nums 배열의 1번지부터 계속 2씩 증가하면서 1번지 값 찍고 2번지 값 찍고 3번지 값 찍고 4번지 값 찍고 자, 따라서 이렇게 쭉 출력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출력되는 값은 22, 33, 44, 55가 출력되겠죠.
자, 따라서 문제의 정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4번이 되겠죠. 자,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일단 첫 번째로 1차원 배열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포인터 변수 PTR 변수가 자, 넘스라고 하는 배열 상수의 자, 넘스 배열의 1번지 값을 초기값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거. 요것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폼은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간단한 거죠. 자, 0부터 4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0부터 3까지가 되겠고요. 자, PTR 변수 값을 출력하고 나서 후증가가 된다는 후증가의 개념. 이러한 개념만 차분히 분석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번엔 디도스 공격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디도스 공격이라고 하면 Denial of Service라고 해서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 하는데, 자, 과거에는 도스 공격이었지만 이제는 분산 도스라고 해서 디도스 공격. 여러분들 뭐 언론상에서 뭐 청와대가 디도스 공격을 받았네. 특히 디도스 공격 잘하는 애들이 북한 애들이 디도스 공격 잘하잖아요. 뭐만 나면 그냥 전부 북한. 예, 북한은 어마어마한 IT 강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매번 당하잖아요. 무슨 일만 있으면 매번 북한이 공격하고 물론 뭐 실제로 북한이 공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 디도스 공격. 도스 공격 중에서도 이 디도스 공격 아주 유수가 아주 이가 갈립니다. 이제 요즘은 이제 잠잠해졌어요. 요즘은 저희가 서버도 옮기고 몇 겹의 방화벽을 세워서 이제는 어느 정도 걸러냅니다만 초창기 디도스 공격이 유행할 때 중국 해커로부터 해커도 아니죠, 그죠? 디도스 공격 받고 실제로 제가 전화도 받았다고 했던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죠? 500만 원 요구하더라고요, 그죠? 돈 주면 안 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그냥 재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여튼 애먹었던 적이 있어요. 자, 디도스 공격은 이제 무차별로 데이터를 한 서버에게 그 공격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예를 들어 디도스는 서버가 그 서비스를 거부하고 싶어서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특정 서버에게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퍼붓게 되면 정상적으로 그 서버에 접속하려고 하는 사람은 접속 자체가 안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디도스 공격의 원리입니다. 우리 도로를 생각하시면 돼요. 도로를. 자, 하나의 도로에 어마어마한 차들이 몰려들어요. 그러면 정말로 그 도로를 이용해야 되는 나는 도로로 진입하지 못하는 자, 바로 이것이 디도스 공격의 원리인데 이 디도스 공격은 계속해서 발전해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자, 그중에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등장하는 게 뭐 스머프 공격도 있고요. 그다음에 심플러딩 공격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랜더텍 공격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뭐 티어드롭이라고 하는 공격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그중에 핑 오브 데스 공격부터 한번 볼까요? 자, 핑 오브 데스 공격이라고 하는 건 죽음의 핑 공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핑이라고 하는 명령은 네트워크의 상태를 점검하는 명령이라고 공부를 했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송진지 컴퓨터와 수진지 컴퓨터 두 대의 컴퓨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핑이라고 하는 신호는 기본적으로 ICMP 프로토콜로 규정이 되어 있죠.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면 핑 신호를 특정 컴퓨터한테 보내면 이 핑 신호는 기본적으로 ICMP 프로토콜은 전송 계층으로 TCP를 사용하지 않고 UDP를 사용합니다. TCP는 연결을 확립한 채로 전송을 하지만 UDP는 연결 확립을 하지 않아요. 무대뽀로 던지죠. 무대뽀로 던지고 무대뽀로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TCP 같은 경우는 야, 내가 데이터 너한테 던질 거거든. 너 받을 준비 됐니? 그러면 이제 수진지 컴퓨터가 아니, 나 안 받을 거야 하고 차단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 못 보냅니다. 연결이 확립이 된 상태에서만 데이터를 전송해요. 그런데 UDP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던지면 받도록 되어 있어요. ICMP 프로토콜에서 핑 명령 같은 경우에 자, 예를 들어서 얘가 이 특정 컴퓨터한테 핑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주소가 123.123.123.123번이에요. 그러면 핑 신호를 보내면 얘는 무조건 그 신호에 대한 응답을 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이제 ICMP 에코 리플라이라 그래요. 자, 다시 말하면 자동으로 핑 신호가 들어오면 핑 신호를 받은 컴퓨터는 그 핑 신호에 대한 응답 신호를 송신지 컴퓨터한테 보내주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러한 점을 악용해서 핑 공격을 수행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핑 명령을 이렇게 내려버리면 자, 이렇게 우리 핑 명령 내리면 이러한 신호가 계속 들어오죠. 자, 지금 이 중간에 보시면은 리퀘스트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자, 이거 지금 네트워크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한 거예요. 여러분들 강의 보시다가 뭐 버퍼링이 생긴다는 등, 접속이 잘 안 된다는 등 그런 분들은 대부분 도서관 같은 데서 보실 때 이렇게 핑 신호를 날려보면 리퀘스트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신호가 계속 들어올 겁니다. 중간중간 신호가 끊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신자 컴퓨터의 네트워크 상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버퍼링이 생기거나 또는 접속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전화해서 막 서버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 막 난리치시는데 아무런 저희 서버에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95% 이상은 여러분들 특히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다 보니까 또 네트워크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네트워크 상태가 엉망이라 자, 이렇게 리퀘스트 타임아웃이 딱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뭔가 네트워크 상태가 불안정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타임이 나오잖아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밀리세컨드. 1000분의 1초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이거는 시간 단위이기 때문에 숫자가 작을수록 네트워크 속도가 빠른 거예요.
이 숫자가 지금요, 뭐 400단위, 500단위 나오잖아요. 이건 속도가 굉장히 느린 겁니다. 뭔가 네트워크 상태를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은 한 자리나 두 자리 정도 숫자가 나오고 균일하게 숫자가 쭉 떨어지면 좋은 거예요. 자, 마지막에 TTL이라고 하는 이건 타임 투 라이브 신호인데 이건 뭐냐면 서버 컴퓨터, 내가 지금 핑 신호를 보낸 목적지 컴퓨터가 어떤 운영체제가 깔려 있느냐에 따라서 숫자 값이 다르게 옵니다. 따라서 이 TTL 값을 보면은 서버가 지금 이 핑 신호를 보낸 수신받은 컴퓨터가 어떤 운영체제로 가동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바이트라고 해서 32바이트가 쭉 나오고 있죠. 다시 말하면 핑 신호는 기본적으로 32바이트의 패킷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수신지 컴퓨터를 받아서 자동으로 응답 신호를 보내고 계속적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끝날 때까지 계속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자동으로 계속 응답 신호를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핑 오브 데스 공격은 뭐냐면 여러 대 컴퓨터가 이 핑 신호를 32바이트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크기로 늘려서 한 대의 서버에게 무차별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핑 명령을 내려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뭐예요? 65,500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용량의 핑 신호 값을 보냅니다. 바이트를 계속 보내요. 계속 보냅니다. 그러면 그 서버 컴퓨터는 어떻게 돼요? 마비가 일어나겠죠, 그죠? 자, 이것이 바로 핑 오브 데스 공격이에요. 하나의 서버 컴퓨터에게 계속 무자비한 어마어마한 양의 그 크기의 핑 신호를 보내서 그 서버로 접속을 막아버리는 이러한 공격이 핑 오브 데스 공격입니다. 자, 물론 이 핑 오브 데스 공격 이외에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스머프 공격, 랜더텍 공격이라든지 또는 뭐 티어드롭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심플러딩이라든지 최근에 전산직이나 게리직에서 디도스 공격 관련된 문제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특징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따라서 핑 오브 데스 어택을 했을 때 5,500바이트를 좀 보냈네요. 5,500바이트 용량으로 지금 막 패킷을 막 데이터를 보내면 이런 식으로 신호가 들어오고 서버는 결국 마비가 일어나게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확인하세요. 자, MTU라고 하는 건 패킷의 최대 크기 말하는 건데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셔도 좋아요. 자, 이번에는 15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Q 자료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1번 자료의 삽입과 삭제는 같은 쪽에서 이루어지는 구조다. 오케이. 정답 1번이라고 하는 거 바로 우리 알 수 있죠. 자, 우리 Q 구조, 스택은 먹고 토하기 구조라 했잖아요. 입으로 먹고 입으로 토하니까 입출력이 한 방향이다. 입출력이 한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포인터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탑 포인터. 자, Q는 먹고 싸기라 그랬잖아. 입으로 먹고 어디로 싸요? 그죠? 어디로 싸잖아요. 입으로 먹고 입으로 쌉니까? 아니잖아요. 자, 따라서 입출력이 양방향. 입출력이 양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포인터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프론트 포인터와 리어 포인터 두 개가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문제 정답은 1번이라고 하는 거 이런 문제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 Q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자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Q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일단 Q 구조는 first in, first out 구조로 가는 거. 자, 스택과 다르게 자, first in, 먼저 들어간 데이터가 first in, first out 구조라고 하는 거. 피포 구조라고도 하죠. 자, 따라서 질서 구조라고도 하는 겁니다. 먼저 들어간 데이터가 먼저 나가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입출력이 한 방향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예요? 입출력이 양방향이라 그랬죠. 그 Q는 스택은 입출력이 한 방향, Q는 입출력이 양방향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프론트라고 하는 포인터와 자, 리어라고 하는 포인터 두 개 값을 이용해서 자, 리어 포인터 두 개의 값을 이용해서 포인터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는 방식이 바로 Q 구조가 된다. 자,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또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일단 삽입을 할 때 인Q라 그래요. 자, 우리 스택에서는 삽입을 할 때 푸시, 삭제를 할 때 팝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Q 구조에서는 삽입을 할 때 인Q, 그다음에 삭제를 할 때 DQ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자, 이런 Q 구조에 삽입을 하게 되면 자, 어떠한 데이터를 삽입한다라고 했을 때는 자, 프론트가 증가할까요? 리어가 증가할까요? 줄 쓸 때 앞에서 씁니까? 뒤로 씁니까? 그죠? 앞으로 들어가면 큰일 나요. 뒤로 줄 서야 되잖아요. 항상 줄은 뒤로 서야 됩니다. 이 Q 구조는 먼저 들어간 놈이 먼저 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질서 구조라 그랬잖아요. 줄서기 구조예요. 먼저 줄 선 놈 먼저 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줄은 뒤로 서는 거니까 삽입이 일어날 때 리어 포인터가 1 증가합니다. 자, 따라서 리어 포인터가 1 증가하니까 리어는 리어 플러스 1 연산이 수행되겠죠. 오케이? 자, R이 빠졌네요. 자, 그다음 삭제가 일어날 때 어떻게 될까요? 자, 삭제가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된다? 앞으로 나가죠. 뒤로 줄서가 앞으로 나가니까 자, 프론트는 프론트 플러스 1이 된다. 자, 따라서 프론트는 자, 프론트 플러스 1.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삽입이 일어날 때는 리어, 뒤로 들어가니까 리어는 리어 플러스 1. 삭제가 일어날 때는 앞으로부터 나가는 거니까 프론트는 프론트 플러스 1이 된다. 그러면 실제로 자, 물론 우리 Q 구조는 자, 이렇게 그리죠. 물론 메모리가 실제로 이렇게 생겼다는 건 아니지만 자, 우리 Q 구조를 그릴 때는 이런 식으로 그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Q는 배열이나 또는 링크드 리스트, 연결 리스트로 실제 프로그래밍으로 구현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배열로 구현된다라고 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배열이 있다라고 하죠. Q라고 하는 배열이라고 할게요. 자, 배열 0번지부터 시작된다라고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0번지가 있고 1번지가 있고, 자, 2번지, 자, 그리고 3번지, 4번지 값이 있다라고 예를 들어보죠. 자, 3번지, 4번지가 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프론트하고 F로 줄였을게요. 자, 프론트하고 리어 포인터는 얼마의 값을 갖는 거냐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을 초기값으로 주는 거예요. 둘 다 마이너스 1을 초기값으로 줍니다. 그럼 보세요. 자, 그러면 삽입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리어 포인터가 1 증가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리어 포인터가 마이너스 1에서 1 증가하니까 얼마로 바뀌어요? 자, 리어 포인터가 0으로 바뀌겠죠. 그럼 리어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곳은 0번지니까 바로 0번지의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따라서 데이터 하나가 이렇게 삽입됐다라고 예를 들어보죠. 자, 계속해서 삽입이 일어났다면, 자, 리어 포인터가 또 1 증가합니다. 그러면 리어는 리어 플러스 1 되니까 0에서 뭐로 바뀌어요? 0에서 1로 바뀌겠죠. 그러면 1번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자, 따라서 메모리 1번지, Q 구조의 1번지 공간에 두 번째 데이터가 삽입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또 삽입이 일어나면 리어는 리어 플러스 1 되니까 리어 값, 리어 포인터가 2가 되면서 2번지를 가리키겠죠. 자, 따라서 2번지 공간에 다음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와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삭제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삭제가 일어나면 프론트는 프론트 플러스 1이라 했죠. 자, 프론트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하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에서 0이 되잖아요. 0번지 값을 가리키죠. 자, 0번지 값 가리키고 있는 이 데이터가 빠져나갑니다. 삭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다시 삭제가 일어나면 프론트가 또 1 증가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이 되겠죠. 자, 0에서 플러스 1이 돼서 1 값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가리키고 있는 1번지 값이 또다시 삭제가 출력이 될 거예요. 됐죠? 자, 계속해서 또다시 출력을 하면, 삭제를 하면, 자, 데이터, 프론트 값이 1 증가돼서 2가 되겠죠. 자, 2가 되면서 2번지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시험 문제가 하나 또 있어요. Q가 비어있는 상태. Q가 비어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다? 프론트와 리어 값이 같을 때. 자, 프론트도 2고, 리어 값도 2예요. 프론트와, 다시 말하면, 자, Q가 공백 상태. 자, Q가 공백 상태인 때는 어떠한 때냐면, 프론트 값과 리어 포인터 변수 값이 같은 경우가 바로 뭐가 된다? 그렇죠. Q는 비어있는 상태가 된다. 공백 상태가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이제 Q는 이러한 선형 Q 구조의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얘들은 데이터가 나갔잖아요. 지금 여기는 데이터 없는 겁니다. 비어있죠. 얘도 데이터가 없어요. 비어있어요. 다 비어있습니다. 그럼 계속 옆쪽으로 갔을 때 이 뒤쪽은 비어있는데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에 다시 저장을 할 수 없다는 게 선형 Q의 단점이에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환형 Q라고 하는 걸 만들었죠. 자, 환형 Q에 대해서 최근에 2015년도에 국가직 문제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러나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 여러분이 원리를 아시면 또 테마 오백지에서 제가 또 다뤄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을 겁니다. 자, 따라서 원형 Q까지 여러분들은 정리를 하셔야 모든 문제를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Q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시스템은 이제 기사패스에서 이제 에듀온이 되죠. 이제 올 하반기 에듀온이라는 사이트가 오픈되면서 새롭게 도입하게 될 칠판을 테스트를 해봤어요. 일단 이 칠판의 장점은 전자칠판과는 다르게 이렇게 앞을 보면서 물론 이제 지금 제가 시선 처리가 좀 이상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모니터의 위치를 정확히 세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제 바라보는 위치로 정확히 세팅을 하게 되면 또 연습을 하게 되면 부자연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건데 일단 이렇게 보면서 판서를 할 수 있다는 거. 일반적으로 전자칠판이나 칠판은 등을 돌려서 판서를 해야 되지만 자, 이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서 판서를 할 수 있다는 거. 여기 왼손으로 잘 쓰죠, 글씨. 자, 왼손으로 글씨 되게 잘 씁니다. 그리고 반대로 거꾸로 쓰고 있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연습한 건데. 자, 그래서 이거 이외에도 동영상 자료를 삽입해서 본다든지 여러 가지 활용을 해서 새로운 유형의 강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테스트로 하나를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그냥 몇 주 동안 요거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그래도 성공해서 다행입니다. 이거 국내 어떤 업체가 만들고 있어서 팔라고 했는데 한 달 동안 사정을 했는데 안 판다 그래서 열받아서 그냥 만들어 버렸어요. 아마 이걸 못 만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가 봐요. 뭐 대단한 기술도 아닌데. 자, 그래서 이것으로 샘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대로 좀 나와야 될 텐데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